안녕하세요. 김용우 법무사입니다. 금일은 지급 명령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제도상 사실조의 신청도 할 수 없고 공시송달 신청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각하 위험이 있을 때 소재기 신청하여 정시소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더 나은 것인지,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주소지에 해야 더 나은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구 취지를 이와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얼마. 2. 위 원금 얼마에 대해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및 아래 독촉 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피셔가지고 독촉 절차 비용 얼마, 그 내역은 송달료 얼마, 인지액 얼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잘못되었다고, 이 빨간 박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정명령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와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명령을 잘 숙지됐다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정명령 내용을 읽어보면,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송달될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분 보정명령 내용은 이 사건 청구 취지 이 3항과 관련하여 독촉 절차 비용, 인지 및 송달료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명령 주문에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일괄하여 기재되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성질상 가집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 2항 독촉 비용 부분을 빼버리고 3항도 가집행에 대해서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 독촉 절차 부분과 가집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제출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은 삭제가 되므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지 말고 완전하게 작성된 전체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하셔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 변경된 내용만을 보충해서 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시 써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소송하고 다른 점이죠. 약식 명령, 지급 명령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독촉 절차, 즉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촉 절차 비용 부분을 없애고 삭제해버리고, 또 가집행 이 부분도 삭제해버리고, 만약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나중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시 기재해서 제출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수 보정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독촉 절차, 그 지급 명령 사건 번호하고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해가지고 7일 이내에 보정을 하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채무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송달 단서가 나오는데, 이 주소 보정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그 주민등록 표본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송달 불능이 돼가지고 정식 소송으로 사실조율을 하려고 할 때 그 채권자가 정식 소송으로 전환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실 정식 소송으로 해야 사실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지급 명령 단계에서는 사실 조의도 안 되고 공시송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 소송을 할 때 그 용어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소제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기 신청을 그 대한민국 법원 포털 거기에서 소제기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자소송에서. 상세 설명을 읽어보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죠. 이럴 때 채권자는 지급명령 절차를 포기하거나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로 지급명령 신청 사건을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소제기 신청서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 사건을 민사소송 사건으로 변경하고 이후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증후 절차를 비로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식 세상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해가지고 사실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급명령 단계에서 정식 소송으로 제기하는 그런 것을 소제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기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지급명령의 전속관할과 의무이행지가 있거든요. 지급명령은 어디다 신청하는 거냐? 원칙으로는 그 전속관할이 채무자 주소지입니다. 그러나 의무이행지, 즉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에도 예의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다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기 신청 방법은 정식 재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소제기 신청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포털에서 지급명령 신청 여기에서 주소 보정소 제소 신청 이 제소 신청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금융기관에서는 공시송달이 지급명령에서도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이외의 사람은 제소 신청을 해가지고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지급명령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소 신청까지 가려면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 송달 우체부에서 하는 일반 송달을 거쳐서 거기서도 송달이 안 되면은 그 특별 송달을 신청해야 됩니다. 특별 송달은 그 우편 배달부가 가는 게 아니고 집행관이 가는 거겠죠. 집행관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휴일 선택을 하면 아니면 전체 통합을 송달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집행관이 가서 확인을 해서 송달을 시키려고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특별 송달에서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없으면은 이제 공시 송달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급명령에서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시 송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일반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고 바로 소제기 신청을 누르면 이런 추가 인지하고 추가 송달료 금액이 나오니까 이것을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입력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소제기 신청서라고 전자소송 화면에 뜨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제기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지세, 송달료 이런 것이 뜨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신청한 후 소제기 신청을 해서 정식 소송으로 가는 것하고 지급명령을 해서 소취하를 한 후
정식 소송으로 가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급 명령을 신청한 후 소재기 신청해서 정식 소송으로 나가는 것은 기존 사건의 전환이죠. 또 연속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소를 취하하면 기존 사건의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관할이 달라지면은 소재기 신청했는데 피고 주소지가 달라졌다. 원고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직권 이송을 해야 되겠죠. 직권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소취하는 이송을 하지 않고 소취하고 정식 소송을 했으니까 정식 소송을 했으니까 이송을 할 필요도 없이 채권자의 주소지로 신청하든 채무자의 주소지로 신청하든 뭐 이송은 안 거치고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로 했는데 채권자가 다른 관할이다. 그러면은 관할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 송달 촉탁을 해가지고 송달을 시키거나 안 되면은 그 공시 송달을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 주소지로 제대로 했는데 뭐 특별 송달을 거치더라도 송달이 불능하다. 그럼 공시 송달 하면 되겠죠. 어디 이송하는 게 아니죠. 근데 소재기 신청했는데 피고가 다른 관할이다. 그러면 이송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송비용 절약이나 시효가 임박했다면 왜냐면 이건 10분의 9를 더 내야 되고 이거는 인지 때는 안 주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는 인지 때는 소취할 경우는 10분의 10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비용을 만약 절약하거나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소취하는 순간 시효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단되었던 것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소취하는 순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취하버리면 큰일 나죠. 소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유리한 점은 소취하는 등은 신속한 처리 신속하게 하는 것은 소취하고 정식성하는 겁니다. 이송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 소취하는 것은 뭐 채무자 주소지 관할로 하건 채권자 주소지 관할로 하건 공시송달이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재기 신청은 만약 피고 주소지가 달라지는 경우는 이송을 해야 되겠죠. 이송을 해야 된다는 점이 그런 점에서 다른 점입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소재기 신청 후 소송 진행하는 경우하고 각하 후 정식 소송 재신청 비교해서 해보면 절차는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이 불능됐어요. 송달이 안 되면은 공시 송달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송도 안 되니까 뭐 각하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소재기 신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관할이 다른데 피고가 채무자가 그러면 법원 직권으로 관할 법원이 이송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취하 경우는 송달이 불능해서 송달이 불능했어요. 지급 명령이. 그러면 취하를 해버리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 지참 채무 원칙상 지급 명령도 물론 지참 채무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죠. 둘 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이송 절차는 안 거칩니다. 취하 후 그런 거니까요. 만약 채권자 주소지 했는데 전혀 채권자 주소지하고 다르다. 같은 관할이 아니다. 그러면은 특별송달 경우 특별송달까지 거쳐야 공시송달에 가죠. 그랬을 때 이쪽 그 채권자 주소지 관할 집행관이 그쪽으로 촉탁 위임을 해서 그 특별송달을 시도합니다. 그 관할 그 채무자 관할 집행관에 위임을 해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소멸시효가 유지되는 거죠. 계속 연달아 되는 거니까요.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중단되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될 염려가 없죠. 근데 이거는 중단이 안 되고 시효가 다시 이어지니까 이거는 큰일 나죠. 잘못하면은 소멸시효 임박했다면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의 연속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절차가 중단되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올바른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각하될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절차가 지연된다겠죠 아까. 그다음에 그 소재기 신청 이전이라면 지급명령이 각하될 위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분의 9는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새로운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기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되죠. 기존 사건을 취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로운 소장을 작성해야 되는 등 절차가 번거롭죠. 여기는 절차가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각도로 이번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로 만약 신청을 했다. 왜냐면 지참채무 원칙상 지급명령이나 그 정식 소송을 그 채권자 주소지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말했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했는데 지참채무 원칙상 송달이 안 돼요. 채무자가. 그러면 소재기 신청해가지고 채무자 주소로 법원에서 직권을 이송을 하죠. 그 다음에 왜 직권으로 그러면 이송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급명령 원칙상 이게 특별한 공역이기 때문에 정식 소송으로 되면은 그 채무자 주소지로 채무자 주소지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지급명령 특수상 관할 법원을 채무자 주소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주소로 이송하는 것이고요. 소취화하는 경우는 이제 채권자 주소지 해도 채권자 주소지로 신청을 해도 송달을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지급명령 취하하고 채무자 주소지로 이송하는 게 아니고 그 송달 특별 송달만 촉탁하면 되겠죠. 촉탁해서 그쪽 집행관이 이제 보고를 해서 안 사다 그러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겠죠. 원래 뭐 가압류나 가처분 그런 것도 그 채무자 관할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지만 목적물 관할로 목적물 소재지 관할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뭐 그 채무자 주소가 타관할이면은 뭐 못하게요. 그러면 이송해야 되게요. 다 촉탁해서 특별송달으로 촉탁해서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소를 취하했다면은 그 채권자 주소를 하든 채무자 주소에 관할 법원을 하든 다 되고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공시송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절차는 아까 다시 설명했고요. 공시송달 가능 여부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송달이 안 돼요. 피고가 채무자가. 그래서 소재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채무자 관할이 여기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법원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 주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송달을 안 되고 그쪽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렇게 불가능하냐? 여기서도 뭐 특별송달 하면 되지. 되고 특별송달 하고 공시송달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그것은 이 지급명령의 제도상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송달해서 이송을 해서 거기서 공시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특별송달뿐만 아니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그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하하고 뭐 채권자 주수를 하든 채무자 주수지로 하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공시승달이 가능합니다. 왜? 처음부터 정상적인 법원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요. 꼭 채무자 주수만 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지참 채무는 채무자 주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타 관할이다 채무자가 그러면 송달을 그 특별 승달을 촉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보고 드는 대로 거기서 이제 뭐 송달이 안 될 경우는 공시승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식 소송으로 접수가 됐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취하하는 경우는 그 인지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이 환불이 안 돼요. 이거는 판사님 검토를 일단 해서 했기 때문에 환불되지 않고 대신 송달료만 환불되는 거고요. 여기 지급명령 신청해서 소재기 신청을 거친 것은 10분의 9를 더 정식소송이니까 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보면은 채권자 주수지 관할은 특별재판적이라고 해서 여기도 적법하게 지참채무지상 가능합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보통 주수지가 있는 법원에서도 또 가능하죠. 이게 원칙이니까요. 이 적법하게만 둘 다 적법하니까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적법한 게만 도달했으면 그 뒤로 채무자가 뭐 타 관할이건 뭐건 그 특별 송달을 거쳐서 송달 불능이 되면은 그거 소명해 가지고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청하면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고 공시송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채권자 주수지 관할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피고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일단 소송이 지참채무 원칙상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므로 특별송달, 촉탁 등 송달 노력을 한 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사건을 다시 다른 관할로 이송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하하고 정상적으로 지참채무 원칙상 했다면은 이송을 하지 않고 특별수당 촉탁 뭐 인천에 정식 재판을 걸었는데 제주도 알고 보니까 피고가 제주도다 그러면은 집행관 촉탁을 해가지고 그쪽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송달 불능이라고 보고가 되면 여기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쪽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더 이상 송달이 불능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때는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소재기 신청을 통해서 정식소송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정식소송으로 전환을 했는데 피고가 타관할이다. 그러면 이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를 예를 들어서 취하하고 정식소송을 했는데 피고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그랬을 때도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일단 이사 간 그 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송을 하는 거예요. 이송을 해서 거기서 절차를 거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겠죠. 타관할로 주수가 이전된 것이 확인됐으니까요. 그래서 타관할 주수지만 확인되어도 송달을 불능 시에는 이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송받은 법원에서 비로소 다시 송달을 시도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타관할 주소가 아니고 그냥 그 관할에서 송달 불능이 됐다. 피고 주소지로 신청을 했고 정식소송 걸었고 근데 거기에서 송달 불능이다 그러면은 그건 공시송달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금일은 그 지급명령을 제기했는데 그 채무자,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채무자, 정치소송의 단계에서는 피고, 송달 불능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급명령 단체에서는 소를 제기하고 정치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소를 취하하고 정치소송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공시송달은 또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콘텐츠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